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2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리터 들고 왔는데요. 40호이기도 하고 2023년 2월, 3월 묶어놓은 잡지를 들고 왔는데요. 요 안에 실린 윤성희 작가의 신작 단편소설 웃는 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리터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번 호에는 취미와 특기라는 것이 커버 스토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취미에 대한, 이제 특기보다는 주로 취미에 대한 글들이 한 5편 실려 있고요. 예를 들면 노명우 사회학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취미를 가질 수 있었던 건 그 고대 히라빈들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의 어떤 특권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김홍도 그림 같은 거 소개하면서 조선시대 그 시절의 어떤 그 저항 혹은 약간 권력에 대한 좀 반발의 도구로서의 취미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계시고요. 다른 취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재밌게 실려 있고 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여로 작가 이름이 반가워서 네. 고요서사에서 오랫동안 워크숍 하셨죠. 네. 저도 한번 참가한 적이 있는데 아마추어에 대한 이야기 이여로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에세이들이 몇 번째 이야기로 실렸는데 송지연 소설가의 경기도 생활이라는 에세이 연재가 시작이 돼서 그냥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제목이. 근데 이분이 원래 동해 생활이라는 산문집을 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파리 생활을 그 다음에 쓰고 싶었는데 왜 경기도 생활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글이 약간 도입 인트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소설보다 에세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어서 다음 경기도 생활이 실제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터뷰는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박솔매 소설가를 강보원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신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마침 믿음에게는 시간을 저버리지 않으며란 책을 며칠 전에 고유서사에서 샀더라고요. 근데 아직 읽진 않았는데요. 네. 일단 샀어요. 네. 일단 믿고 살 수 있으니까 샀고 저희가 이 단편 표제작을 요소야 시즌1 마지막에 했던 맞아요. 걸로 기억이 나서 그때 막 첫 문장부터 너무 좋지 않냐고 막 호들갑 떨었던 기억이 나서 반가운 마음에 읽어봤는데요. 저 요즘에 제가 그 미래 산책 연습 그거 조금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당연하지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좋아하는 작가다 보니 재밌게 다 읽었었고 소설은 구소현, 윤성희, 이미상 작가의 신작이 실렸고 요 중에서 윤성희 작가의 웃는 돌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시는 김복희, 김소연, 오산하, 허연 시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윤성희 작가님 작품 저희가 시즌2 하고서는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문예지를 읽지 않는 기간 동안 많이 내셨겠지만 일단은 너무나 반가웠고요. 윤성희 표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그냥 한 처음에 몇 문장 정도만 읽으면 이름 가려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가족 얘기고 그 다음에 윤성희 작가님 소설 특징처럼 약간 삼촌, 이모, 고모 많이 나오잖아요. 이모부. 이번에도 약간 그런 좀 대가족의 서사인데요. 일단은 나인 화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20대 초반 정도로 보여요. 남자인 것 같고 이 나인 화자가 외할머니 팔순잔치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모도 많고 삼촌, 막내 삼촌 한 명 있고 이모부도 많고 이런 식으로 좀 잔치를 크게 하는데 할머니가 주인공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나는 80까지 살았으니까 일찍 죽은 귀신들이 시샘할 수도 있으니 오늘 하루는 집에서 정갈하게 있겠다라고 하면서
돈만 이제 200만 원을 쾌척을 하시죠. 그래서 이모부들이랑 삼촌이랑 재밌게 놀고 마지막에 삼촌이 헤어지기 전에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지금 놀고 있는 백수인 것 같은데 너 나랑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나 재밌는 사업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삼촌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어떤 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15년간 온갖 직업을 전전했는지. 그래서 약간 이 삼촌의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재밌게 당연히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삼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티셔츠 사업인 거예요. 저희가 뭐 재미로 티셔츠 같은 거 단체로 이상한 문구 넣거나 뭐 놀러 갈 때 야유 같은 데 갈 때 맞추잖아요.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티셔츠 사업은 조금 평범하지 않은 문구 같은 것을 주로 이제 넣어서 재밌게 제작을 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야기가 쭉쭉 나오면서 그러다가 이야기가 흘러 삼촌이 엄마랑 2년 전에 어떤 닭발 먹으러 가서 유튜버 옆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신 이야기를 꺼내놔요. 근데 그 2년 전이 화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열흘 전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튜버를 만났으니 그 2년 전 영상이 유튜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튜버를 어렵게 찾아서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임에 분명한 말 한마디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말이 쓰여있는 티셔츠를 제작해서 입고서 닭발집에서 술도 먹고 유튜브도 하고 나와서 재밌는 일을 하는 아이들도 만나고 울고 하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와 내가 돌멩이도 웃길 사람이라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 연관된 추억이 있는 그 티셔츠를 입고 여행을 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윤성희 작가님 소설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 같은데 이 단편 안에 어마어마한 서사 이야기 사연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요약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은 재밌는 포인트나 좀 독자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요약된 줄거리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는데 저의 줄거리 설명을 믿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무책임하지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기 팔순잔치에 나타나지 않는 외할머니 캐릭터부터가 엄청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의 자식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드러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 큰딸이 사고로 다쳤을 때 우물가에서 한창 우는 장면이라던가, 이모네 큰딸. 그리고 발견한 호박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키워서 호박 대회에서 상도 받고 101kg까지 키워서 그런 캐릭터에다가 딸이 어떤 수모를 당한 순간을 목격을 했을 때 그거를 20년이 지난 후에서도 사과를 요구한다던가 그런 할머니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이제 손자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는 삼촌도 되게 나의 입장에서는 삼촌 귀엽다는 얘기 듣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뭔가에 혹해하고 꽂혀서 사업 아이템을 자꾸 바꾸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한데 사실 이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를 하나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어쩌면 또 어느 집안에나 있을 법한 이제 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이지만 또 딱히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 뭔가 망해도 작게 망하고 근데 재밌었던 건 또 그 삼촌이 자기보다 또 어린 조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쓰여서 나랑 뭘 하자고 하자는 게 그런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걱정받는 또 하나의 존재가 그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존재가 또 걱정스럽게 느껴지고 아버지는 오히려 자식이 그렇게 좀 집에만 있거나 해도 한마디 걱정도 없고 근데 삼촌이 그렇게 제안해 준 거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슬쩍 내비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윤성희 작가님 소설 저도 너무 좋아하고 어느 한 인물의 마음을 확
중심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이 인물의 마음이나 생활을 구성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같이 어우러지고 다 같이 작동한다고 하면 너무 좀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태엽으로 하나의 태엽으로만 돌아가진 않잖아요. 네. 그런 기계 같은 가계도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재미로 읽기도 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떤 죽음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단체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이제 티셔츠를 맞추면서 네. 그 가족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게 대단하네요 했더니 대답으로 이 가족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은 게 대단한 거죠라고 대꾸를 하는 그것도 너무 인상적인 게 그런 윤성희 작가 소설에 죽음들이 등장을 할 때 네. 그것조차 그냥 일상의 일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전문 낭독으로 네. 들었던 김현수 작가의 너무나 많은 여름이 네. 또 최고의 여름은 뭐 누군가가 죽고 난 다음의 여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정말 너무너무 큰 사건이고 누군가에게 아픔이고 충격인 게 너무 당연하지만 네. 전체적인 인간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사건과 함께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네. 말들도. 근데 윤성희 작가 소설에서는 죽음을 좀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그 죽음은 여전히 영향이 있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소설에서 주요하게 막 감정이나 어떤 에피소드로 드러내기보다는 그걸 네. 그냥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그냥 남 보기에는 남들처럼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네. 사실 저는 이번 소설 읽고 느낌이 진짜 저번 김현수 작가님 때도 다른 의미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윤성희 작가님 소설을 어디선가 발견하게 되면 너무 그 테라피를 받을 준비를 하고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윤성희 작가님이 약간 무슨 프루스트도 아니지만 저녁 먹은 얘기만 한 70회 써주셔도 저는 너무 뭐 한 3차까지 술 마시는 얘기만 써주셔도 저는 너무 기쁘게 작가님 진짜 제대로 살게요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신 차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여기 정신 차리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얘기 있잖아요. 유튜버의 네. 영상에 네. 그래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엄마의 입버릇 같았던 말이 그 영상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런 날이 있지라는 말이 네. 주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은 없지만 네가 정신을 놔도 그런 날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날이 있지라는 그 네. 말이 너무 웃기네요. 이 아들에게 주는 남겨지는 것과 함께 이 소설을 읽는 우리한테도 네. 그런 날이 있지의 연속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소소한 디테일도 좋은 게 저는 편의점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네. 아버지가 혼자 술 마시는 어떤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을 네. 보더니 아들에게 너도 저기서 혼자 술 마셔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들은 혼자 컵라면은 많이 먹어봤죠?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한 잔 더 할래? 하고 물어봐서 거기서 마시는데 저도 사실 편의점 파라솔에서 혼자 술 마신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저도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네, 그냥 친구랑 마신 적은 있는데 혼자는 없어요. 그쵸. 네. 근데 뭔가 이제 또 날씨가 여름을 향해 가고 있고 하면서 근데 그게 꼭 필요하다기보단 누가 보기엔 외로운 행동일 수 있잖아요. 행위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혼자 편의점에서 마시고 싶은 날이 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네. 소심함이 있었던 거지. 그냥 음료수 정도는 혼자 마신 적은 있는데 아주 떠올라 말락 하는데 마신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의도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마시려다가 여전히 주위 시선이 민망해서 안 마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냥 그런 날들이 있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소설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너무 좋게 읽었고 이 웃는 돌이라는 거는 할머니의 일종의 태몽?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게 할머니가 꿈에서 뭐 찌푸린 돌, 우울한 표정의 돌, 여러 돌을 봤는데 그 중에 웃는 돌을 이제 주머니에 넣었다? 뭐 이런 식의 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멩이에 대한 일화를 처음 그 부모님께 들었을 때 차돌멩이처럼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해서 돌멩이도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그 엉뚱한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이게 왜 우연히 요즘엔 동시성이란 표현을 쓰던데 웃는 돌멩이, 우는 돌멩이, 화내는 돌멩이, 시무룩한 돌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웃는 돌을 고르잖아요, 할머니가. 근데 저 얼마 전에 무슨 연말 모임 갔다가 요즘에 반려돌이라고. 아, 맞아요. 키우던데. 네, 그리고 제가 안 본 영화인데 어떤 영화에서도 그 돌을 뭔가 소중히 하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영화가 있었나 봐요. 연말에 개봉했던 것 중에. 그래서 그걸 본 친구가 거기에 꽂혀서 그 돌을 준비했는데 진짜 그 돌 얼굴에 표정이 막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새겨져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좀 선택 번호가 앞서 있었는데 제 친구가 뭐 고를지 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제가 웃는 돌을 골랐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네 라고 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 돌을 고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 웃는 돌을 제가 요즘에 서점에 놓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랑 같이 이제 제목이랑 사진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도 윤성희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려돌 키우시나? 그리고 제가 또 우연히 오늘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올린 거 봤는데 여행을 해외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약간 영험한 돌인 것처럼 어디에서 나온 돌이야 하는데 표정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돈을 받고 길에서 파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걸 나눠 갖고 했다가 이걸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선생님도 뭔가 받으셨나? 생각도 들고 진짜 반려돌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돌멩이가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한 임선우 작가 작품에도 있긴 있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소개는 오늘 안 해드리지만 이 뒤에 실린 이미상 작가 돌도 거기도 돌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는 오히려 심지어 그 정신 상담을 위해 돌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 돌에 어떤 버려야 할 감정이나 과거를 싣고 그걸 해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작가들이 어떤 하나의 모티프에서 출발하진 않았겠지만 당연히 돌이라는 물성이 지닌 무언가에 대한 공통적으로 느끼는 함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돌을 좀 가까이 두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막 뭐 석수 취미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둥글둥글한 거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을 때 있고 예전에 해외여행 가시면 돌 주워다 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그게 어떤 공통적으로 갖는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뒤에 이미상 작가 소설 읽을 때도 신기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렇게 연결시키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돌이 트렌드인가? 요즘 소설 소재로 트렌드가 있잖아요. 가끔. 그냥 돌이 트렌드라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자면 제가 요즘에 혼술 유튜버에 빠져 있는데 제가 보는 그분 아니겠죠? 왜요? 닭발 드시는 게 나와요? 그 노포 찾아다니는 여자 혼술 유튜버인데 약간 그 느낌이 들어서 같을 수도 동질감. 있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화면을 향해 짠하고 건배를 하고 소주를 마시잖아요. 짠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분이 소주를 반잔 마셔요. 깎아 드시는 아저씨예요? 제가 보는 혼술 유튜버는 원샷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하신 거 아닐까? 그래도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저도 되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혼술 유튜버가 혼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위로받는데 갑자기 그게 떠올랐네요. 근데 그 목소리 찾아보는 것도 그런데 자기가 그 유튜버에 흉내내는 것도 좀 마음이 그런 게 맞아요. 엄마랑 같은 데 있어보고 싶었던 마음처럼 느껴져서 그 상황을 같이 재현하는 거 이런 게 사실
그냥 뻔뻔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유튜버가 아닌데 그 유튜버를 흉내낸다는 게.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게 이 화자인 나에게는 일종의 애도일까요? 그쵸. 연속된 어떤 그래도 엄마가 그때 어떤 마음이나 기분이었을까라는 곁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지라는 식의 마음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안 나오죠. 네. 어쨌든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니까 이런 행위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뭐 여기서 뉘앙스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쩌면 어떤 충격일 수도 있고 엄마의 죽음과 연관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삼촌의 여자친구 얘기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어느 날 자기 옥탑방에 갔는데 웬 모르는 여자가 자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불을 덮어줬고 다음날 다시 왔더니 또 만나게 돼서 이번엔 흔들어 깨어서 해장국을 먹고 그 후로 사귀게 됐는데 1년을 사귀다가 여행을 갔는데 여자친구가 사실은 그 옥탑방이 그 죽은 남자친구의 자취방이어서 삼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방이 그리워서 삼촌을 만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아픈 얘기잖아요. 물론 이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 그거를 이제 농담으로 승화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되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 사람은 없지만 가보는 거. 그 공간이 남아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거라도 해야 좀 견뎌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추억의 장소에 잘 안 가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저는 너무 가기 싫어요. 저도 그래서 이 마음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물론 죽은 관계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그래도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용감한 행동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로 나온다는 거? 약간 좀 반복 변주 같은 느낌도 드네요, 에피소드들에. 근데 사실 윤성희 작가님 소설 자체가 그냥 이런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을 되게 밀도 있게 담잖아요. 쉬어감 없이? 글 자체에서도 거의 없이? 근데 읽고 나면은 막 정신없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 맞아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삼촌의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 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봤거든요. 정말요? 네, 생각보다 자영업자분들 중에 이렇게 1, 2년 안에 이렇게 뭔가 바꾸는 분들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대박났던 케이스들이 뭐 예전에 마스크 사업 한창 초반에 황사 마스크 했을 땐 망했는데 조금 버텼더니 코로나 때문에 뭐 대박이 났다던가 그때 이제 같이 끌어들여서 여러 사람 왜냐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투입된 사람들이 있다던가 아무튼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떤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가치와 자아 실현이 없지 않은 선택이었죠. 자영업이긴 하지만 근데 그냥 어떤 아이템 이렇게 사업적 측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진짜 이거 맛있다 혹은 저거보단 내가 맛있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촌의 얘기가 전혀 억지스럽지 않아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럴싸했어. 이게 되게 이런 아이템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삼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실연의 충격 이후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뭐가 잘 되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잠깐 얘기가 됐는데 어쩌면 그 과거에 자신을 두고 계속 그 현재의 나를 막 변화를 주는 것밖에는 안 그러면 나도 거기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삼촌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동태대가리를 넣고 끓인 동태찌개잖아요. 드셔보셨어요? 동태대가리만 모아놓은 건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이 메뉴에 있어요? 거의 없지 않아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맛있겠다는 생각이 원래는 들어서. 여기선 버리는 재료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실현당해가지고 반장 아줌마가 약간 위로해주면서 동태대가리 이제 포 뜨고 남은 거 잔뜩 넣고 끓였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이것도 너무 재밌다. 동태대가리탕? 네.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왠지 작가님은 드셔보셨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약간 들고 어쩔 수 없이 술 얘기를 많이 쓰시니까 네. 술과 음식이 뭐가 나왔는지 그냥 간단히 목록만 읽어드리면 처음에 편의점 맥주와 네. 허니버터 먹태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이 화자인 내가 네.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않은 안주를 고르느라고 엄청 고민하잖아요. 네.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허니버터 먹태를 골랐는데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동태전. 비슷한 이제 명태류가 나오네요. 요즘 껍질 줬나 봐요. 네, 샌드위치, 김밥. 네. 닭발은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저도 잘 안 먹어요. 네, 저는 징그럽게 생겨서 저도 여기 엄마가 징그럽게 생겨서 싫은데 또 웃긴데 맛있다고 하잖아요. 네, 닭발이 나오고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면 많지는 않네요. 아, 미역국 나온다. 그냥 나열했던 거. 왜 그 생일날 먹고 싶어하는 음식에 맞아요. 네. 미역국, 불고기, 잡채잖아요. 삼촌은. 네. 근데 저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정말요? 생일 음식 같은 거. 잡채, 뭐 삼겹살, 카스테라, 갈비찜, 수제비, 김치찜, 콩국수, 장어구이. 근데 역시 저도 미역국. 저도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닭발 포장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네. 초등학생처럼 아이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어떤 소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름방학이었나?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가슴이 답답한 되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할머니 화자였던 것 같은데 그 할머니 화자가 아파트 단지 안에 약간 여름에 분수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놀고 물총 있고. 맞는 거? 네. 물총을 쏴달라고 했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물총을 되게 맞으면서 끝나는 엔딩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도 아이들이 어떤 그런 걸 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때 단편 마지막 읽으면서 엔딩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연관도 없는 그냥 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서 받는 우연하지만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이들이어서 오히려 나를 충분히 위로해주는 혹은 나를 순수하게 위로해주는 약간 그런 순수가 담긴 위로 같은 것을 좀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흔한 표현이지만 결국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때묻지 않은 거를 통해서 나한테 그러니까 그 살아와서 묻은 속세의 막 더러움이라기보단 너무 나에게 덕지덕지한 것들 있잖아요. 나 자신을 좀 원래 어땠지라는 거를 보지 못하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게 때묻지 않은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한꺼풀 좀 벗게 되는 느낌도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예진은 아니지만 캐스팅이라고 아마 돌베개일 거예요. 돌베개에서 나온 엔솔로지가 있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왔는데 거기에 윤성희 작가님 소설 한 편 실려 있거든요. 근데 마법사들이라는 제목인데 그게 청소년 2명이 주요하게 나와요. 근데 그 소설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늘 매번 거의 말한 것 같지만 윤성희 작가님 소설에는 연령대가 진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문 낭독했을 땐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조카분들이랑도 되게 교류가 자연스럽고 뭐 어린 시절부터 지금 대학 가기까지의 그래서 그냥 그런 실제 10대를 가까이서 본 경험들이 공부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 10대의 심리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막 일부러 그 세대의 눈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이가 있는 화자가 청소년들을 봤을 때의 상황을 가감 없이, 그러니까 과장 없이 그려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마법사들이라는 소설도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쓰는 청소년 소설도 되게 좋아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캐스팅이라는 책도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제목이 같아요.
이게 영화를 약간 영화와 관련된 테마의 엔솔로지인데 그 리스트도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뭐 네. 김현, 조혜진 네, 이렇게 아무튼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이렇게 리터 2023년 2, 3월호에 실린 윤성희 단편소설 웃는 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윤성희 소설 웃는 돌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는 안 와요. 그럼 왜 우산을 쓰고 있느냐고 묻자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그냥요. 그러면서 덧붙이길 자기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엉뚱한 짓을 하는 모임이라고 했다. 한 달에 딱 한 번만요. 다른 날은 말 잘 듣는 아이들이에요. 지난달에는 신발의 오른쪽 왼쪽을 바꿔 신고 달리기를 해보았다고 아이들은 말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었다. 아이들이 내 티셔츠에 쓰인 글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런 날이 있지. 나도 아이들을 따라 말했다. 그런 날이 있지. 그러자 아이들이 외쳤다. 오늘 우리가 그런 날이에요. 아이들의 말을 듣자 갑자기 어떤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내가 중학생 때였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는데 맞은편 옥상에서 빨래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 빨래는 전날도 있었고 전전날도 있었다. 사흘이나 걷어가지 않은 빨래라니 갑자기 슬퍼졌다. 온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조금만 움직이면 눈물이 쏟아져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용기를 내 엄마한테 말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말할 수 없다고. 나조차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말했다. 괜찮아, 그런 날이 있지. 그때 그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길가에 쪼그려 앉아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아이들이 우산으로 나를 가려주었다. 내가 다 울고 일어나자 그중 한 아이가 우산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거 쓰고 가요. 그러면 또 울어도 아무도 몰라요. 나는 노란색 우산을 건네받았다. 길을 걸으며 나는 할머니가 꾸었다는 태몽을 생각했다. 돌멩이들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장면을 상상하자 슬픈 마음이 사라졌다. 나는 돌멩이도 웃길 사람이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웃는 돌멩이를 잔뜩 그려 넣어야지. 아버지와 내가 그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여행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